유럽이 정말로 미국의 핵심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유럽이 재무장하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푸틴 때문이에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1기 때와 2기 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토는 기존의 나토가 더 이상 아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 국제대 학원 교수시죠. 김재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 이제 공개석상에서 기자회견에서 아주 그냥 크게 말다툼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즉각적으로 군사 원조 중단을 했고요. 네네. 이제 그 뭐든지 이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이런 사실 백기투항을 했다는 맞아요. 시각이 네, 언론들에서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백악관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말싸움, 정말 영어로는 샤우팅 매치라 그러는데 고함을 실제로 지르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경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조금 덫을 놓았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더 이상 무기 지원을 해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젤렌스키로 하여금 발끈하게 만들어서 일단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구실을 제공했던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기 지원을 갖다가 끊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봉착됐다라는 것이고, 제가 하여튼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뭐 덫을 놓았다면은 덫에 젤렌스키가 걸려든 것이고, 거기서 이제 발끈했던 것 같고요. 발끈한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은 광물 협정을 서명하러 건너갔던 것인데 광물 협정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하지도 못하고 쫓겨나듯이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주관하는 이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아마 비행기 안에서부터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기자회견 자리에서 마구 다그쳤을 때 당신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포지션에 놓여 있다. 그리고 당신은 카드가 없다. 특히 당신은 카드가 있냐 없다라는 말을 갖다 6번이나 했거든요. 실제로 카드가 없고, 그렇다면은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라는 것이 일단 굽힐 때는 좀 굽힐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굽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군사 지원뿐만 아니라 사실 정보 지원까지 끊은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방어적인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러시아에게 공세를 취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정보는 지금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지금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빨리 조속한 시일에 다시 만나서 광물 협정에 서명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광물 협정에 서명한다. 그러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전에 그 논쟁이 됐던 게 결국은 그 푸틴 러시아가 계속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미국이 보장해 줄 것이냐. 네네네. 그렇다면 광물 협정 50 이거 다 하겠다. 네네네. 이거였잖아요. 네네. 이것이 뭔가 포지션이 바뀐 건가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협상에 응하겠다 이건가요? 일단 광물 협정은 무조건 서명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관건은 역시 안전 보장에 관한 것이에요. 광물 협정 문구를 볼 것 같으면은 사실 그게 이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나온 공식 문건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지를 하겠다. 이제 그 정도로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조금 더 개입해서 관여해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를 바랬는데 이제 그것은 물 건너갔다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유럽이 제공하는 어떤 안전 보장 아니라도 미국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 그렇다면 유럽의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은 푸틴이 그건 오케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흘러나가니까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걸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발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관건은 광물 협정은 광물 협정대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평화 협정이라는 것도 따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평화 협정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실질적으로 안전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장안이 이제 러시아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평화 협정만 체결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화 콘텐츠를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참 이게 어려워지는 문제 같은데 그렇다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그냥 유럽이 안전 보장을 네네. 해주는 정도라도 네네. 미국이 그걸 승인해주는 정도에서 여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 차선책으로. 같아요. 네네네. 근데 또 하나 그러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건 나토에 가입이 되면 되는데 이건 또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나토 가입이라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실한 모든 영토를 복원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뭐 협상할 때 충분히 가지고 가야 할 어떤 그런 카드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우크라이나도 알고 유럽도 알고 미국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이제 안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나토가 제공하는 집단 안보 체제 이거와 거의 준하는 어떤 그런 안보 보장을 유럽이 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푸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일단 푸틴 대통령이 받아들여야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충안이 나오지 않으면 평화 유지, 평화 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입장은 달라진 건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인 거죠. 그냥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위한 안에 조속히 중단을 하자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선거 유세를 치를 때만 하더라도 24시간 안에 이 종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게 이제 되지 않는 상황이고 사실 전통적인 접근 방법을 취했어요. 그 키스 켈로그라고 사성 장군 출신인데 이분은 조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우크라이나 특사로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게도 조금 단호한 입장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위커프라는 스티븐 위커프라고 자기의 절친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암살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골프 치고 있다가 네. 그때 골프를 같이 치고 있었던 골프 친구예요. 그 정도로 이제 절친한 친구인데 이분은 이제 중동 특사로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가 조금 협상을 너무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이제 흘러간 것이죠. 그러니까 위커프를 전격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조금 이제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많이 들어주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선회한 것 같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조금 배제한 상태에서 트럼프와 푸틴 둘이 하는 어떤 그런 형국이 된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유럽 너희들은 이제 조금 물러나 있고 둘이 협상을 갖다 할 테니까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자꾸 이제 잔소리하지 말고 조금 꺼져 있어. 뭐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런 입장은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그냥 빠른 어떤 종전을 위해서 러시아 쪽의 어떤 의견을 많이 반영하면서 네네. 됐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승리, 네. 승전으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됐을 네네네. 때 그게 과연 미국에게도 이익이 될까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구조적인 요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예전만큼 이제 패권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전 지역을 다 좀 장악하고 미국의 냉전 이후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는 중동에서 패권 국가가 부상하는 것,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패권 국가가 부상하는 것, 그리고 아시아에서 패권 국가가 부상하는 것을 다 막아야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중동과 유럽에서 좀 발을 빼고 아시아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유럽이 정말로 미국의 핵심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에게 정말 중차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끝내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 위협을 가한다면 유럽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여가 됐던 그런 외교 안보 자산을 조금 회수해서 아시아로 집중할 것이야. 그리고 우리의 주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견제에 보다 더 집중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전략적인 사고가 작용한 것이고 조금 구조적인 어떤 그런 동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정말로 이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지금 중국이 최대 위협이라면은 중국의 위협을 제대로 지금 다룰 수만 있게 된다면은 전략적인 뭐 승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러한 어떤 일들,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유럽은 트럼프에게 우리는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네.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도 네. 버림받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 해서 뭐 지금 재무장, 네, 그 군사 재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막 난리가 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그래서 러시아를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만약에 유럽이 돌아서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견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이 지금 소위 말하는 신냉전이라는 것은 지금 진영화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건 저의 해석이기도 하고 다른 국제정치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영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냉전, 옛날 냉전 보더라도 두 개의 진영으로 좀 나눠졌었잖아요. 네. 그렇죠? 신냉전 역시 지금 기존의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 그리고 그런 질서에 도전해서 자신들이 조금 구미에 맞게 질서를 새로 고쳐 쓰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국가 진영이 지금 조금 편을 먹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다면은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 이 지금 미국이 쓴 질서를 고쳐 쓰겠다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가 고도의 전력을 사용해서 뭐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를 좀 떼어놓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90분 하고 난 다음 날 바로 시진핑에게 화상 회의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한 정말 100분 정도 걱정하지 마. 우리의 정말 친구는 너희야.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전략적인 유대감을 더 공고히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게 굉장히 큰 전략적인 자산이죠. 그리고 지금 신냉전의 이 진영화와 함께 진영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의 어떤 그런 전쟁 상황, 그리고 뭐 대만에서의 전쟁 상황, 그리고 한반도에서 어떤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다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버린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신냉전의 큰 전략적인 어떤 그런 지금 경쟁에서 조금 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예전과 같이 이 자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 점점 좀 제한적으로 된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이 하는 얘기는 쓸데없이 이제 이 미국의 어떤 외교 정책 이런데 우리의 이 제한된 그런 국가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해서 너무 힘든데 우리를 조금 더 돌봐줘, 이제 이런 것이 미국의 국가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지금 조금 부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측면도 굉장히 강해요. 예, 그래서 나는 전쟁을 빨리 끝나겠다. 그리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고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의 개인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젤렌스키 회담 이후로 달러는 막 약세로 돌아서고 오히려 네네. 이제 유로화가 급등을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뭐 네. 상당한 재정 정책들을 네. 유럽들이 이제 이 미국 이제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막 스스로 뭔가 강해지기 네, 위한 노력들을 네, 하고 있고. 네, 네. 근데 이런 뭐 그것이 이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떨까요? 중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럽이 재무장하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푸틴 때문이에요. 예, 푸틴이 백주대야의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런 어떤 전쟁은 더 이상 발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이제 유럽 국가 대부분의 이제 예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실 그만큼 방위비를 조금 더 많이 쓰라고 사실 방위비를 더 많이 쓰라고 요청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얘기를 했죠. 2015년에 우리가 맺은 어떤 그런 협약이라는 것이 GDP 대비 2% 이상을 방위비로 쓰기로 했는데 그런 나라 너희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독일 너희들 정말 안 쓰고 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더 이제 거칠게 몰아붙인 것이고, 근데 그게 통했다기보다는 이제 유럽의 안보 상황이 정말 열악해지니까 유럽의 국가들이 알아서 이제 돈을 쓰기로 더 많이 쓰기로 하고 방위비를 더 많이 쓰고 그다음에 방위 체제를 더 제대로 구축해야겠다라는 것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럽의 안보에서 아예 발을 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겠다고 해서 뭐 3% 이상 뭐 5% 쓰자. 그리고 지금 얘기가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뭐 온갖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사실 나토라는 것은 지금 나토의 사령관이 미국의 사성 장군이에요. 네. 미국의 사성 장군이 발을 빼면은 어느 국가가 리더십을 행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조금 다 입장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뭐 헝가리의 빅토르 오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친러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토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이고 지금 유럽에서도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극우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의 어떤 그런 안보를 지켜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문제에 집중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도입이 돼서 그 정책이 효과를 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정상들이 유럽만의 안보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도 미국과는 당장 척을 져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유럽 정상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심하게 싸우고 온 다음에 우리가 너희 안보 잘 지켜줄게. 근데 일단 빨리 미국 다시 가. 다시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래.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을 빼더라도 당장은 미국의 좀 비위를 조금 맞춰서라도 정말 급작스럽게 미국이 발을 빼는 어떤 그런 상황을 좀 예방하자라는 것이 유럽 정상들의 합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광물 협정이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군사 지원을 다시 재개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네. 시각들이. 네네. 그거는 이제 그렇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히려 광물 협정 사인할 테니까 그러면은 지금 군사 지원이라든지 너희들이 지금 끊고 있는 지원을 다시 복원시켜줘 그러는 건데 그거는 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 지금 나오는 뉴스 보니까 뭐 쿠르스크에서도 밀리고 있고 지금 네, 네, 우크라이나가 네. 상당히 네. 어려워지는 전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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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직접 이제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러시아가 지금 막 총 공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뭐 푸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트럼프가 맞았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이 미국이 군사 지원을 끊으면 이제 이런 상황에 너희들이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어떤 레슨,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그냥 트럼프도 수수방관하고 있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면은 미국 내 여론도 조금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국제 여론이라는 것을 그냥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러시아에게도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발언을 갖다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봐라 이러니까 너희들 뭐 가타부타 쓸데없이 뭐 토 달지 말고
빨리 평화협정에 나와가지고 내가 제안하는 평화협정에 너희들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 같은데,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평화 콘텐츠가 없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는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다페스트 협정이라는 것도 2009년이었나요? 핵을 네, 포기했던. 그렇죠. 그래서 안보 그- 지켜줄 테니까 핵 네, 다 그게 내놔. 이제 국가 영역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도 너희들 안전 보장과 영토, 뭐 주권을 다 보장해 줄 테니까 핵 포기하라 그랬는데 서명했다가 지금 이꼴 당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크리미아 반도를 빼앗긴 다음에 러시아가 계속해가지고 북동부에서 군사 충돌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국제 협상이 또 들어와요. 그때도 아마 뭐 프랑스, 뭐 영국, 뭐 미국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그래가지고 민스크 협정 2를 체결했고, 근데 그게 또 안 지켜지니까 2015년에 이제 민스크 협정 2를 체결했는데, 그럼에도 2022년에 러시아가 군사 충돌, 그러니까 군사 충돌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전면전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이거 봐라, 이제 평화협정이라는 거 사실 실질적인 평화 콘텐츠가 없으면은 이거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그 얘기를 이제 백악관에서 싸울 때 했던 것이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사실. 다 맞는 말인데, 지금은 미국이 들어오는 어떤 안전보장안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이라도 그러면 유럽이 나토에 준하는 안전보장안을 조금 트럼프가 관철시켜 주기를 바랄 것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의 어떤 심기를 너무 거슬릴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힘이 약하니까 네네. 약소국의 피해죠. 아니, 물론 이제 하나의 카드는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 전에 네네. 고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는 네네.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안 커지겠어요. 당연히 젤렌스키에 커지죠. 대한 네네. 지지율이 오히려 막 폭등을 하고 네네. 있다. 네네. 그리고 막 결사항전의 분위기가 네네네. 떠오르고 있다 네. 하던데 네네.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편향된 언론의 그럴 수도 시각을 있을 본 거 거예요. 아니냐. 네. 근데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내놓은 그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백악관에서 모욕을 당한 다음에 안 그렇겠습니까? 저라도 사실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모욕을 당했으면은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더 지지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어떤 여론의 동향이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힘이 때문에. 네,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나라가 무너질 어떤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를 생각할 거예요. 아, 그때 젤렌스키가 좀 참지. 그때만 잘 넘겼으면 이런 상황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것인데, 뭐 이제 이런 여론이 또 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은 정말 막 변합니다. 변덕이 심해요.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던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상황을 좀 반전할 만한 네. 유리하게 끌고 갈 만한 카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결사항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겠다 그러면은 계속 할 수는 있어요. 예, 나 이런 평화협정도 싫고 저런 평화협정도 싫다. 우리는 정말 끝까지 싸우겠다. 이제 배수진이죠. 다리를 갖다 끊어놓고 싸우는 것인데, 이제 이러기에 정말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조금 공갈? 협박일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 블러프를 그러면 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꼭 반드시 콜 한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카드는 정말로 목숨 걸고 싸우는 건데, 우크라이나 옥새 전국. 막 정말 그 옥새한다 막 표현이 있잖아요. 네, 네. 죽기를 각오하고 네네네. 항전하는. 네네네.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 미국과 러시아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수세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이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개인적으로 젤렌스키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젤렌스키를 교체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좋아, 나 물러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들어줘. 그러니까 이러한 안전 보장안을 너희가 받아들인다면은 나는 그냥 깨끗하게 물러날 수 있어. 용퇴하겠소.
뭐 이제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건 돌아가는 상황, 트럼프와 미국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더라도 종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요, 아무래도. 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다 25% 관세 물리겠다, 유예했다, 물린다. 지금 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좀 뭔가 정신이 없는. 아, 네. 네, 이게 좀 뭐 국제 외교에서 장난도 아니고 네, 네, 뭐 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네. 이걸 또 협상술로 보는 분들도 있고 네, 네, 하니까. 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실제 트럼프의 의도가 도대체 뭐냐? 정치적 압박 수단이냐? 아니면 네. 진짜 경제적으로 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냐? 여러 시각이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1기 때와 2기 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1기 때와 2기 때와 1기 때는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무기를 휘둘렀어요. 근데 2기 때는 지금 뭐 통상 뭐 그러니까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정말 뭐 안보 문제, 다른 외교 문제에서의 어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슈 영역의 경계를 막 넘나들면서 지금 관세라는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무역 불균형 얘기를 처음에 하지 않습니다. 단지 너희들이 지금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들 이 미국 유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제 25% 관세를 때리겠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중국에게 10% 관세를 때릴 때도요. 아피엄 원, 마약과의 전쟁의 일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 펜타닐 원료가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지금 중국에서부터 멕시코의 드럭 카르텔한테 가서 그들이 이제 제조해서 미국으로 유입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또 뭐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야 근데 뭐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에게 무역 흑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 난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 그러니까 어떤 이미 경제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나름대로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외교적인 압박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USMCA 이거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이쪽의 그 북미 자유협정, 네, 무역 네. 자유협정, 요것이 사실 뭐 저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들어진 네, 거 네. 아니냐. 네, 근데 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네. 자기가 지금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이 상황, 이거에 대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던데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USMCA의 전신이 나프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그냥 날려버리려고 했어요, 사실은요. 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어덜트 신드롬,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참모들이 있었단 말이죠. 장관도 조금은 이제 그 자유무역에 대한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장관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날리지는 말자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USMCA로 바꾼 거죠.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나름대로 USMCA로 가면은 미국의 노동자들도 조금 많이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제조업도 조금 사실 살려낼 수 있고 자동차 산업의 부흥도 일으킬 수 있고 뭐 이제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USMCA의 정신에 위반되는 사실 USMCA는 여전히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많은 조항을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USMCA에는 전혀 구애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는 개인적인 성향이 USMCA도 소다자주의 협정이잖아요. 그죠? 네. 다자주의든 소다자주의든 여러 명이 우르르 같이 하는 걸 싫어해요. 양자 협정, 뭐, 그러니까 양자 관계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거는 뭐 사실 미국이 여전히 그래도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양자로 가면은 다 미국이 다 그냥 후들겨 패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해요. 근데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래서 EU를 싫어하는 것이 얘네들은 우르르 지금 몰려가지고 우리를 상대하니까 단체로. 예, 그걸 싫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협상 공식도 굉장히 복잡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USMCA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어떤 추진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아무 원칙이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뭐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로 자고 일어나면 뭐가 바뀐 것 같아가지고 지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잘 그래요. 모를 요새 뭐 정도로. 예. 요새 그 SNS 정치라고 그 네. 전부 좀 경제 쪽이고 정치 쪽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전문가분들도 네. 네네. 트럼프 팔로우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 하나 그거 예, 실시간으로 그래요. 지금 보니까 뭐 일단 뭐 4월 2일까지 또 유예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USMCA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품목의 관세는 유예하겠다라는 것인데, 뭐 트리도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서로 욕설을 뭐 주고받았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자기 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 보니까 캐나다를 대상으로 지금 목재와 낙농업에는 또 이제 관세를 또 때리겠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잘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왔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어떤 다자무역 체제라는 것은 일기 때부터 붕괴의 조짐이 있었고, 이제 뭐 다자뿐만 아니라 이제 소다자 뭐 이런 것도 뭐 대부분 뭐 붕괴가 되고, 양자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제대로 된 원칙이 작용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참 이렇게 그 예상 불가 네, 그러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EU와 관련해서도 그렇잖아요. 나토 회원국들 대상으로 뭐 방위 분담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빠지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토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중단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게 근데, 예. 미국의 안보상 그 정책이 있잖아요. 안보상으로도 네. 괜찮은 건가요? 이제 그걸 떠나서 사실 미국의 뿌리는 유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유럽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절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당장 트럼프가 취임 100일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런 어떤 폭주하는 것을 제어하는 기제가 잘 작동되고 있지 않아 보이는데, 2년 후면은 중간 선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의석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전열을 정비해서, 민주당이 근데 전열을 재정비해야 돼요. 지금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더 왼쪽에 계신 그런 정치인들은 이거 봐라, 우리가 확실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어떤 정강 정책이라든지 이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한국 정치랑 똑같은 거죠. 이제 그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민주당이 조금 다시 변모된 모습을 보이고 그렇다면은 2027년에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이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정책 전환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로 나토를 철회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시 돌아가기가 참 이제 어려운 절차적인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조금 협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방위비를 제대로 안 나면 우리 탈퇴할 수 있고, 제대로 내는 국가들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방어를 해줄 것이고, 내지 않는 국가들은 방어 절대로 안 해줄 것이야. 그리고 한때는 뭐 그런 말도 했잖아요. 내지 않는 국가들은 내가 푸틴을 부추겨가지고 너희들 나라 침공하라고 그럴 거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는 일단은 조금 협박이라고 조금 봐야겠죠.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럽을 단합시키고 네네. 그리고 또 유럽 전통 강자잖아요. 독일, 네네, 프랑스. 네네. 이쪽이 군사적으로 네. 재무장하기 시작하면 또 강력한 또 경쟁자가 네네, 나오는 네.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지금 네.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 해구산에 대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핵과 네. 관련해서 미국의 네. 어떤 핵보에서 벗어나게 되면 유럽이 네네네. 자체적으로 해구산을 만들게 되면 네. 미국은 어떤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방위비 더 증가하고, 그리고 유럽만의 안보를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지금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프랑스가 지금 미국이 해왔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희들 핵공유 정책은 이제 우리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유럽끼리만 어떤 핵공유 정책을 가동할 것이야, 이제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야, 이것들 봐라. 한번 해보려면 해봐. 뭐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미국이 이 확장 억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은
당장 유럽 안보에는 큰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프랑스의 핵 정책이라는 것은 일단 핵탄두 수가 적어요. 뭐 이렇게 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굉장히 최소한의 방어 정책을 위해서만 이 핵을 개발했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공유 이런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핵 공유라는 것은 이 냉전 당시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갖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철저하게 자국 방어,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핵 정책을 실행해 왔었는데 지금 뭐 만약에 독일과 핵 공유를 한다, 그 양국 모두 지금 좀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마크롱 대통령이 이런 핵 공유, 독일과의 핵 공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프리드리크 메르츠죠.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메르츠 차기 총리가 좋은 생각이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는 그런 정책이 실행에 옮겨진다 그러면은 뭐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스스로 책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핵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 저 당장 지금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핵 공유 정책 이런 거 다 그럼 폐기할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또 당장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정말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뭐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이제 유럽을 배제하는 어떤 안보 정책을 갖다가 실행에 옮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차기 대통령이 4년 후면 또 다른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독일 같은 나라는 핵이라 그러면 아예 그냥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다 폐기하고 이런 게 이제 독일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전범국으로서 어떤 핵 이러면은 그냥 우리는 절대로 싫어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민적인 정서,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뭐 프랑스와 핵을 공유한다라는 거 이거는 이거 절대로 안 돼. 특히 프랑스 왜 우리가 뭐 사실 이제는 정말로 우방국이 됐지만 예전에 어떤 그런 역사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아직도 조금 잔존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얘기인데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너무 많아 보입니다. 네. 야,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우리 한일 관계 같은 그 애증의 관계라고. 영국과 프랑스요. 네. 영국과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또 독일과 사실 독일과 프랑스보다 영국과 프랑스가 더 안 그쵸, 좋아요. 과거 역사를 보면 맨날 예. 전쟁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다가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서운 또 그 전범국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과연 이쪽에 그 군사력이 증강이 되고 그러다가 맞아요. 독일까지 만약에 네네. 어떤 재무장에 나서기 네네네. 시작했을 때 네네네. 유럽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그렇게 편한 눈길로 볼 수는 그럼요. 없을 것 같은데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보를 아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많이 걱정을 하죠. 사실 나토가 만들어진 이유 그리고 나토가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존속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토의 초대 사무총장이 그랬어요. 나토의 목적은 Keep America in. 미국이 이제 유럽 안보에 관여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Keep Russia out.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 문제에 계속 개입하고 어떤 그 침략의 야욕을 유럽에까지 뻗치려는 어떤 그런 마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아웃시키자라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가 keep Germany down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1차 대전, 2차 대전에 뭐 사실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자 안보 체제에 묶어놓으면은 독일이 재무장을 하려는 어떤 그런 유인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독일이 날개를 다시 핀다? 이거는 지금은 당장 그렇지 당연하지 독일은 이제 우방인데 그런데 이것을 조금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독일이 다시 재무장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토의 어떤 목적이 지금 다 훼손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도 떠나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다시 유럽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다시 재무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토는 기존의 나토가 더 이상 아니다. 그렇게 남아있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그다음에 안보 불확실성이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네. 흘러갈지 우리가 감정이입을 좀 해봐도 중국의 어떤 압박을 대항하기 위해서 대만, 뭐 일본, 네, 한국 네. 뭐 이런 식으로 연합을 한다 해서
뭐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게 하자, 네네. 또 일본의 네. 그 군사 무기를 막 크게 네네네. 늘리자 하면은 네. 우리도 입장이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찬성할 수만은 없는. 네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문제들 이것을 보는 러시아는 어떤 입장일까? 일단 러시아의 반응에 따라 또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나온 상황은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러시아가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핵 공유라는 거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메르츠 차기 총리가 독일에 이제 호응을 해줬어요. 아유 좋은 생각이다. 우리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그 크렘린궁의 대변인이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위협도 아니야. 그냥 할 테면 한번 해봐. 이제 그런 뭐 조금 조롱하는 반응이 나왔는데, 근데 너희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 좋지 않아. 정말 이 유럽이 다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유럽만의 안보 체제를 미국이 한 발 빠지더라도 정말 그런 어떤 튼튼한 안보 구도를 재구축해낸다면은 이거는 러시아로서는 결코 달갑지가 않은 상황이죠. 지금 푸틴은 와 이건 정말 이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유럽이 다시 똘똘 뭉치는 기회 그리고 이제 나토가 다시 재정비 돼가지고 훨씬 더 강력한 나토가 되는 순간 러시아는 아 이건 우리가 바랬던 바가 아닌데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유럽의 재무장안 그리고 미국이 한 발 뺀 나토를 어떻게 우리가 재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비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갈수록 단단하게 뭉쳐진다 그러면 러시아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이 굉장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체결이 돼서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점령한 대부분의 영토를 자기네들이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뭐 나토 가입이 불가능해지고 뭐 이제 이렇다고 하더라도 유럽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크라이나에게 나토에 준하는 어떤 그런 안전보장 그것도 집단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면 집단 안전보장이 필요도 없어요. 프랑스가 준 그러니까 동맹에 준하는 어떤 안전보장 협정을 우크라이나와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독일, 영국 이런 정말 유럽의 강자들이 그렇게 양자적으로 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러시아가 바랬던 바는 아닐 것이에요. 러시아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야금야금 공략해서 친러 정부를 옹립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위성 국가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뭐 영토 욕심이라든지 뭐 나토에 반드시 가입해야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안전 보장을 받고 그리고 국가를 다시 재건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국방력에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을 스스로 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국가로 다시 태어난다면은 그게 가장 우크라이나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쨌건 이러저러한 일련의 이런 사건들 이것이 가져올 그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유럽에도 그렇고 또 자유 진보 진영 그러니까 자유 진영과 네.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생각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까지 알기로 미국의 국방부는 상당히 보수적인 조직이고 네. 과거 1기 때 트럼프의 이러한 비슷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제동을 가장 많이 걸었던 장군들이나 국방성 군인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아무 목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네. 트럼프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서 네. 아무런 견제의 목소리는 현재 없는 거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피트 헤그세스 이 신임 국방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서둘렀던 것이 트럼프에게 찍힌 이 장성급 인사들을 다 해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숙청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지금 국방부는 거기도 지금 뭐 인적 개편을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칼끝으로부터 자유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어떤 이 직제 개편이라든지 직제 개편은 당연히 이제 대량 해고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F-35 이 전투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 거 이런 것조차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일에 지금 급급해요. 지금 이 국방 예산도 조금 더 깎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디펜스 혹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국방 예산 뭐 많이 쓰고 이러겠다라는 입장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뭐 폭주 기관차와 같은 어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제동을 못 걸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뭐 나토에서 철군을 하든 군사 중단을 하든 아니면 뭐 우리 주한미군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는 결국 군인들의 수가 줄어든다는, 군인들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네네. 결국은 감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국방 이 군인들이 네네. 가장 그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네. 그리고 그게 없다는 사실 게. 뭐 주한미군도 그렇고 지금 유럽에 있는 이 주 유럽 그 미군이요. 한 6만 5천 정도 됩니다. 네. 3만 5천이 지금 독일에 주둔해 있는 것이고 이들을 철수시켜가지고 미국에 데려오면은 어디다 주둔을 해야 되는 것인지부터 그렇다고 바로 해고할 수 바로 없잖아요. 해고는 이들은 뭐 전문 군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예, 그렇기 그렇죠. 직업 때문에 군인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들을 다시 그러면은 미국 내에 어디로 재배치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독일은 워낙 옛날부터 이제 미국에게 찍혔잖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한테 찍혔기 때문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 일기 때 관계가 정말 안 좋았어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눈길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독일에서 빼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가져갈까 그랬더니 이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저요 이제 해가지고 헝가리로 뭐 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재배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그게 실행이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헝가리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주한미군의 뭐 한 2만 명이 그럼 우리나라로 와? 그럼 러시아가 우리 싫어할 텐데 뭐 이제 이런 셈법이 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비용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냥 뭐 뭐 헝가리가 장난 지금 아니게 경제는 달라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이 이제 경제는 잘 챙겨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이제 주 유럽 미군을 뭐 대량 철수해서 미국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은 저는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상대로 뭘 조금 더 받아내기 위해서 야 주한미군 우리 뭐 철수할 수도 있어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띄우면서 무역 관계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제 조금 재조정한다든지 이제 이럴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의 감축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을 몽땅 철수해 간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일단 미국 내에 재배치도 어렵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 중국에게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 저는 트럼프가 이거를 미치광이 전략으로 뭘 조금 추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치광이가 아닌 이상 정말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헤드쿼터죠. 헤드에 있는 그 국방성 장관들 그리고 네, 그 네. 고위 관리들 네. 여기가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 반발을 네, 못 네, 하고 있다. 네. 이 얘기는 지금 좀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는 확 다 장악이 트럼프에 의해서 됐다. 거의 뭐 장악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피트 헥세트 장관 그리고 이제 부장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인자죠. 국방부의 2인자가 이분이 국방 정책에는 정말로 한 번도 관여해 본 적이 없는 펀드 매니저예요. 네, 펀드 매니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보훈성 인사고 근데 이제 넘버 3가 엘브리치 콜비라고 정말 국방 정책에 밝은 사람이에요. 예, 지금 이 넘버 3 정책 차관인데 정책 차관. 이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조금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분조차도 트럼프에게 노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이 정책 차관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주요 어떤 정책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최종적인 승인이 이제 장관이 하는 것이겠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 엘브리치 콜비가 다 하는 것인데 이분의 입장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 그리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계속 건의를 하고 이제 이럴 수는 있는데
당장 뭐 트럼프가 싫어 그러면은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이 국가안보실 뭐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화당의 국회의원들, 상하원 국회의원들도 조금 부글부글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칩스 액트라 그러죠. 반도체 법안 지금 이거 날리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 공화당 그렇죠. 네,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 있는 네, 거기는 지금 이렇게 야, 씨, 이건 아닌데 뭐 이제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금 트럼프의 힘이 조금 빠진다라고 생각하면은 단체 행동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방부의 그 장군들부터 숙청이 되고 네, 네, 네. 다 네. 그 고위직들 이 숙청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네. 하기가 좀 어렵긴 지금 하겠네요. 당장은 뭐 거의 네. 이거는 뭐 거센 폭풍 후에 몸을 하나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다른 나라들 네. 외국만 이 미국의 트럼프의 어떤 그 정책에 온 신경을 쓰면서 네, 네. 그냥 어떻게 그 피해를 안 받을까 네, 네.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네, 네, 네. 미국 내의 그 장군들 그죠. 아니면 예. 뭐 고위 관료들도 맞습니다. 그런 예.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1대1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조금 연합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뭐 유럽의 정상들도 사실 뭐 막 그냥 뭐 비판을 하다가 그 마크롱 대통령도 와서 그 프랑스에서 물론 이제 악수를 하면서 기싸움을 하긴 했지만 17초 동안 이게 저 엄지 싸움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악수를 하면서 기싸움을 했지만 그래도 트럼프 얘기를 잘 들어주고 비위 잘 맞춰줬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비위를 좀 지금은 다 맞춰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되들 때 이게 트럼프가 지금과 같이 그냥 정말 왕과 같은 어떤 그런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고 있는 영향력, 아까 말씀하셨던 미치광이 전략에 의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좌충우돌 하고 있는지,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네,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아마 방송 보시면서 앞으로 또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어쨌건 지금 트럼프의 독주 시대니까. 네네. 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트럼프의 소위 비위를 맞추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건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렇죠. 우리도 주한미군이 있고. 네. 비위를 맞추면 좀 통해요. 음. 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비위 잘 맞추고 그러면은 그런 나라나 그런 지도자에게는 조금 잘해주는 그런 지금 패턴이 보이긴 보여요. 네. 네. 비위 맞춘다는 얘기는 결국 원하는 걸 줘야 된다는 네네네.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 트럼프는 이게 이제 패키지 딜이 가능해요. 패키지 거래가. 요거 주는 대신 딴 네. 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치 상황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 관련해 가지고 뭐 장관들이 가고 통상장관도 가고 뭐 이제 해가지고 뭐 하자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여기다가 안보 문제를 얹어야 돼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 문제까지 넣고 좋은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되죠. 예. 네. 충분히 그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절묘한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협상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서강대 김재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